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0호골을 터뜨리며 8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역대 프리미어구 선수 중 7번째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됐고 강원 산지에 최대 3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대원의 토항이 이어지는 등 전쟁의 끝이 보인다면서 즉각 토항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내세우면서 휴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는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결과가 공개된 뒤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도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곳에 따라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많게는 30cm의 눈도 쌓이겠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에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후쯤 대부분 그칠 예정인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부산과 울산은 30에서 80mm, 서울과 인천, 경기 지방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는 대부분 씻겨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늘 오전 5시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눈으로 인한 고립에 유의하고 낙엽이나 이물질 등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호우 대설 대비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어제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봄 같은 겨울 날씨를 보였는데요. 나들이 객들이 겨울바다에 발을 담그는가 하면 섬마을에는 꽃도 만개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평선이 길게 늘어진 포항의 명소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나들이 객들이 해안가로 들이치는 파도에 발을 담가봅니다. 파도 친다. 파도. 낮 기온이 20도에 달하면서 바닷물에서 가벼운 물놀이를 즐기는 겁니다. 겨울바다를 찾은 나들이 객들의 옷차림도 부쩍 가벼워졌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져서 나오게 됐어요. 12월의 봄 같은 것 같아요. 아이 손만한 선홍빛 애기 동백꽃이 여기저기 피어났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화사한 꽃망울을 촬영하자 찬성이 절로 나옵니다. 우와, 꽃 예쁘다. 봄에 꽃이 많이 피는데 겨울에 꽃이 피어 있어서 신기해요. 다음에 눈 올 때 한 번 더 오면 좋겠어요. 12월이지만 지난달보다 오히려 따뜻해져 외출을 나온 시민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다니기가 마치 좋고 얘기들 듣고 다니는 게 춥도 안 오고 마치 좋아요.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은 10일에서 20도에 육박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겨울답지 않은 이 포근한 날씨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주 이색적인 장면들이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는 뭐 리포트에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날씨가 얼마나 포근한지 겨울바다에 발을 담그질 네. 않나 꽃이 피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봄이죠. 완연한 예. 봄입니다. 예. 평년 이맘때보다 무려 10도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네. 보통 이맘때 나타나야 되는 날씨의 기온을 살펴보니까 한 3월 하순 정도에 나타나는 그런 날씨가 좀 나타났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에 17.7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이것은 1922년 이후 10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의 봄 같은 날씨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록에 더하는 12월의 일최고 기온치고는 최고값을 기록하는 그런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12월 기온이 뭐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경주가 20도였고요. 제주 서귀포가 2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추위가 오게 되면은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찬기 한기 축이 무너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겨울철에는 이제 춥기 마련인데요. 네. 그 한기의 축이 계속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동서간의 원활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더운 공기가 축적되는 이런 날씨 속에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0도를 웃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12월만이 아니라 올 12개월 12달 중에서 8달이 더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올해가 가장 더운 날씨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다. 뭐 이런 기사들은 이제는 흔할 정도로 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기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1월과 3월과 4월과 5월과 6월 그리고 9월과 11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년 12달 중에서 절반 이상 8달 아마 12월도 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례적으로 이맘때 나타나기 힘든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뭐 50년 만에 가장 더운 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 역시 뭐 날씨가 포근해져서 눈 대신 비가 온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물론 많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 폭넓게 비구름이 이미 유입이 된 상태고요. 그래도 기온이 따뜻해도 아직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새벽 5시에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보통은 하루 만에 5cm 이상의 신적설, 새로운 눈이 쌓여도 대설특보가 내려지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에 예상되고 있는 적설이 30c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설특보 기준보다 훨씬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영하권의 기온보다는 영상의 기온이기 때문에 비로 내리겠지만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에 한 10에서 많게는 80mm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20mm가 넘는 거의 여름비에 해당하는 수준의 비가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 형태로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비 많이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비 때문에 씻겨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삼한사온, 삼한사미 따뜻한 대신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포근한 날씨와 함께 바깥 활동하기 어려운 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비의 양도 많기 때문에 세정 효과, 좀 이런 대기 중에 오랫동안 축적돼 있던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주는 역할과 함께 이번에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미세먼지를 날려주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비 소식도 좀 잦는데 미세먼지 걱정은 좀 덜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박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시민들이 놀라셨는데 이것 또한 이상 기온 현상 중 하나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집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례적인 현상은 맞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우박이 내리는 이유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야 되는데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상층으로는 찬 공기가 하층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공기 간의 자리 싸움을 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온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전국의 기온을 20도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 공기를 만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 불안정이 너무 심해져서 이런 우박의 형태가 내려준 건데요. 특히 이들 지역에 2013년 이후에 우박이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과 6월 그리고 이번까지 무려 3번째로 우박이 내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이상 고온 현상,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런 날씨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그 날씨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널뛰기를 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1월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뭐 겪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난주에 유럽에 많은 눈이 내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맞아요. 유럽 지역이 영하 57도까지 떨어지면서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원인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거는 한기의 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근했는데요. 네. 이런 한기의 축이 어디에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북극발 한파가 다가오는데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12월 달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 후반부터 굉장히 추워집니다. 아마도 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날씨가 추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주에 이번 비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부근에 한기의 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날씨는 한기의 축이 어디에서 뚫리느냐인데 1월 달 우리나라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네.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네. 또 추워진다 이런 얘기 전해주셨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의 붕괴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내세워 휴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양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손에 쥔 소총과 탄창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대원이 항복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하마스 투항이 늘고 있다며 전쟁의 끝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עשרות מחבלי חמאס נכנעים בפני כוחותינו, אבל זה תחילת הסוף של חמאס.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를 가릴 것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민간인 45명이 숨졌고 남부 칸 유니스에서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광장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걸렸습니다. لقينا في ظهر سكي كان يعني شاب مقطع تغطية شلنا أشلاء. 2달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61%가 민간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력만으로는 인질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막교환을 위한 휴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위 종합안이 오늘 최고위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수용 가능성은 낮아 사실상 빈손 혁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김기현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 서병수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이젠 결단할 때라며 지금 상태로 간다면 필패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불출마로는 부족하다며 사퇴만이 답이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시간 끌기로만 일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당은 영남도 아니고 TK 정당이 됩니다. 수도권은 정말 산산조각 날 겁니다. 중진과 친윤계의 희생을 요구하는 혁신위 최종안 보고를 앞두고 당 지도부 책임론을 재차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싸워야 할 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은 찢어진 텐트는 비가 샌다며 합리적 대안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 초선 김승수 의원도 의원 단체방에 내부 총질이 도를 넘었다며 지도부를 믿고 단합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종합보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추후 공천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공개 석상에서 공론화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 의원들의 공세 수위가 분당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윤영찬 의원이 함께하는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행사장에 지지자 5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연말을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쳐가지고 써서 제대로 만들어야지만이 가장 쉽게 정치가 제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딴 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죠. 내 의원은 행사 홍보 영상에서 직접 선보였던 연기를 재현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민주당의 앞이 안 보여. 아무리 찾을래도 길이 없어. 비명계 주장을 학습시킨 인공지능 사이트도 시연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중진 김민석 의원은 제3세력론은 위장된 경선 불복이고 공천 보장을 요구하는 구태는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며 신당을 꿈꾼다면 나가서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들을 끌어안을지 친명계만으로 결집해 나갈지 결정을 압박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우세 지역의 6곳에 불과하다는 이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죠. 이러면서 지금 여당 계속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도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 이 당내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만이 유일한 혁신 해법이다. 시간 끌고 거부하고 모욕 주고 이러면서 우리 당의 반혁신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정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께 응답하실 때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우세한 지역이 서울에서만 단 6곳에 불과하다. 이 분석 결과,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이러면서 당내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한데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 이른바 이 수포당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당내에서 자체 분위기 견석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본 건 아니지만요. 네. 그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를 잘 보시면 네. 우세 지역이 6개다. 그 6개라는 숫자에 많이 집착하셔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예. 이긴다는 게 6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데가 6개라는 뜻이고요. 네. 경합 우세라는 지역도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8곳을 저희가 서울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용산 같은 경우는 890표, 0.66% 차이로 이긴 곳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곳이 한 10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우세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보면 6곳만 이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위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물론 그 분석 결과가 저희한테 결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잘 준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역시나 저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난 총선 그 괴멸적 패배를 당한 그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나쁘냐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저 내용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요. 수도권 위기론 재부상을 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이 책임론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죠. 야당으로서는 저런 상황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않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지형이 어려운 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그런 좀 국민의힘을 이탈한 표심이 민주당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사이익이 직접적으로 좀 수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직 뭐 국민의힘을 과거에 대선 때 뭐 지방선거 때 지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민주당 표심으로 옮겨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사실상 총선에 상당히 유리하다. 우리가 뭐 이 지형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총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함부로 전망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요. 이제 지도부를 좀 보면 내부에서도 이제 대안이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건 안 된다 이런 반박도 나오긴 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 이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혁신위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혁신위가 내걸고 있는 또 의결한 안에 대한 지도부에 확실한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가 되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 이후 전혀 바뀐 게 없다. 뭐 이런 지적 때문에 나오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당 지도부에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일견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안 없이 뭐 비대위 출범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들고 당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 2012년에 19대 총선 직전에 보면 박근혜 당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총선을 승리한 것이 비대위 출범한 것이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총선 오늘로 한 1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비대위를 꾸려서 언제 공관위를 구성하고 언제 선거 준비를 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당내 박근혜 당시 의원과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어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훨씬 더 당내에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위 활동에 대한 어떤 반응 이것은 조금 더 지도부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저도 이제 지도부의 말석에 속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지도부를 뭐 김기현 대표 체제든 아니 누구의 체제든 간에 지도부가 바뀐다는 것 그것이 총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물리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를 보면 그 강서 보궐선거 거기 선거 때문에 좌초 위기에 있는 거를 혁신위가 살린 거 아니야 이런 지적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밀어서 총선에서 갈 수 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승부하기에는. 사실 김기현 대표 체계로 김기현 대표의 얼굴로 총선을 치렀을 때 국민들께 박수받고 환호받고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외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적인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여건. 또 하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사실 28일 날 이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이 국민의힘 지도 체계에 대해서 뭔가 변수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힘으로 이 특검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아마 제의 요구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치 스케줄을 놓고 봤을 때 김기현 체계 본인이 사실상 세우고 지원을 하고 최근에도 식사하시면서 뭐 정치적으로는 지원을 철회하지 않았다.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변수를 새 지도부로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요. 여론을 향한 민심이 아주 싸늘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응답이 50%가 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내에서 그 혁신의 주류 희생 요구 외면당하면서 중도층 민심 떠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가 굉장히 큰 관심 끝에 출범을 했고 초반에 이뇨한 위원장이 내걸었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중진 등에 대한 뭐 희생, 헌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걸로 요약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도부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결국 자발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선택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출마 또는 불출마를 얘기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 상황이 당을 아끼는 분들 또는 지지하는 분들 또는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이 바뀐 게 없다. 그 차원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점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22대 총선 공천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설정됐다고 저희는 인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공관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의 상황이긴 하지만 공관위 지금 출범 얘기하셨어요. 곧 뭐 출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관위 대가가 제대로 잘 굴러갈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쌍특검 민주당에서 반드시 추진하는 어떻게든지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답해 주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는 일단 여러 뭐 언론에서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관위 출범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른바 하위 20%에 대한 이제 출마를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표를 던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변수는 사실 그거겠죠. 공관위는 출범 아마 그대로 할 겁니다. 지금 그 공백을 둘 수가 없을 겁니다. 혁신위도 활동을 이미 접었고요. 뭐 총선 기획단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 출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른바 하위 20%를 어떻게 쳐내는지와 관련한 그 시기는 최소한 뒤로 미루지 않을까. 이른바 그 두 특검에 대한 그 스케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파우치를 받았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지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엄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에 대한 지지 여론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된 사건이고 이미 수사했는데 결과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일단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그 이유를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해왔었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공관위 출범 늦춘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관위는 120일 전부터 총선 12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출범시키게 돼 있고 내일이면 120일이고 1월 11일까지 출범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출범하면 되는 건데 그럼 공관위가 출범을 하면은 공관위의 방향을 보고 이탈자가 생긴다? 공천 결과는 3월까지도 나와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관위 출범과 그 투표 그 의결 여부 이것 때문에 뭐 이탈표 나온다 이 문제 때문에 공관위 출범 시기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대단히 박약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죠. 종천 의원이요,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일화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왜 뭐라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wrong?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뭐 얘기가 많냐?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정말 막막하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다시 통화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전화가 안 왔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소통을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전화를 먼저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그러면서 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말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 대화 중에 와치롱 무엇이 문제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의미보다는요. 도대체 어떤 불만이 있고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더 강하다. 소통의 의미가 일단은 강하다고 보고 만약에 소통하지 않고 불통할 것 같으면 전화를 먼저 걸 필요도 그리고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을 이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당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표 이 통합 진정성 이거 의문도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아직도 문제를 모르냐 이렇게 다시 되묻고 싶은 상황인데요. 저런 대화가 소통일 리는 없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안을 서로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은 이 상황을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당신이 문제다.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한 대로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네 분들 모여서 어제도 행사하고 하는 이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그전에 어떤 발언 수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아까 리포트에도 들으셨지만 비명계 원칙과 상식 행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이 비판 쏟아졌죠. 비명계 의원들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 끌어안을지 뭐 집단 탈당 내는 신당 창당 이어질지 이걸 어떻게 밖에서 보십니까? 안에서 보십니까? 최소한 원칙과 상식 네 분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상민 의원도 같이 결합하기로 이야기가 오갔다가 출범할 때부터 이상민 의원은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때부터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이 네 분의 움직임은 탈당을 하는 이상민 의원의 움직임과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민주당을 이른바 고쳐 쓰는 게 더 쉽지 외부에 나가서 뭔가 제3의 신당을 만들고 하는 건 너무 우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고 지금은 당내 민주화 그리고 당내에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12월 말로 왜냐하면 어떤 의제를 던지든지 시한을 둬야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나갈 가능성은 없다. 창당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비명계의 움직임을 두고 친명계에서는요 신당 꿈꿀 거면 나가서 하라 이런 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계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이 총선 승리를 저해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당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을 주세요. 원래 총선 앞두고는 당내 비주류들은 저런 얘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사당화가 되고 있다는 말은 국민들 귀에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을 갖고 당내 투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는데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지 않을 걸로 저는 봐요. What's wrong?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탈당밖에 방법이 없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낙연 전 대표조차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위의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 비명계들을 향한 여러 가지 그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의 공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분들은 아마 당내에 남기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개딸들의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경우에는 남아있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밖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정세균계로 분리되는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글쎄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요. 안규백 의원이 진짜 지금까지도 정세균계냐라는 지적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뭐 정세균계가 아닌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정세균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뭐 세를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계시는지는 좀 의문이고 일단 안규백 의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당무를 처리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다, 중립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개파색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적임자다. 왜냐하면 전략공관위에서 하는 일은 이른바 전략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굉장히 좀 중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셨습니다만 여야가 모두 지금 아주 혼란한 분위기 속에 이른바 이 제3지대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 움직임도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특히요,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 만날 일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때 되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말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이 돼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훈극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서 탈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지난 6일 특강에서 이 전 대표와는 만남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과 달라진 기류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세세한 일들이 많다며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준비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전 총리와 만났던 금태섭 전 의원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 활동이 참 활발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여전히 여당 내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공천관리 출범을 미루도록 당부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관위는 예정대로 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장 부위원장 보시기에 처음에 분명히 선긋기한 거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선긋기했는데 뭐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남을 열어놨어요.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도 꽤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만남의 가능성은 말씀대로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하고요. 연대의 가능성은 닫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닫혀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연대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정말 이 새 규합을 이준석 이른바 신당과 같이 한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당원들, 지지자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던져왔던 정치인이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틀 안에서 내리 5선을 했고요. 전남지사를 했고 총리까지 했고 민주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당대표 체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제3지대로 나간다라는 점. 왜냐하면 당 내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을 관철하고 어쨌든 당을 건강한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제3지대에서 어떤 신생 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체계가 좋지 않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갔을 때 어떤 선택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그 새 규합을 위해서 연대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일 경우에 그 지지세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연대에는 닫혀 있다 이렇게 단언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대표 당내에는 조금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서 의혹을 털어낸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닫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김건희 여사의 그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역으로 받음으로써 그 난국을 타개하자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국회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렇게 당내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이준석 대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직도 탈당보다는 당내에서 정치를 계속 하고자 하는 미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는데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더 큰 게 아니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당 창당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런 어떤 진정성 있게 보수를 걱정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보수의 대안이 나다. 내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그것은 보수를 위한 당이다.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27일 탈당, 27일 뭐 창당이 아니라 탈당이란 말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탈당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이달 안에 무조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대장동 50억 특검법 이른바 이 쌍특검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죠. 연말 여야의 극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까지 3번 열기로 했는데 20일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8일엔 법안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이달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이 이건 제 입장이니까요.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자동 부의되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라든지 여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주시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번 연말에도 여야 간 정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민생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전화드린 대로 오늘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 여사 특검법 이 처리된다. 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수사 대상을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수사한 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까지 포함해서 그 김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다 수사하도록 돼 있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 전시 관련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후원이 있거나 협찬이 있으면 그것도 수사를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과 코바나 콘텐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들까지도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수사 대상은 굉장히 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제 수사 기간은 이제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가지고 원칙적으로 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70일 동안의 수사가 다 안 끝나면 30일 추가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특검은 1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여론의 이제 조명을 받게 될 것 같고 재판은 오히려 짧아요. 재판 기간은 1심은 3개월, 2심, 3심은 2개월씩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지금 특검 법안이 올라가 있고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 여사 특검법을 보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만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규정을 보면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도 후보자를 추천할수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왜 그러냐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지금 특검 수사의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너무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그런 교섭단체가 아닌 그런 야당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례도 있습니다. 2012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도요.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서 나온 얘기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수사에도 나올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네. 이 처음 의혹 제기가 된 게 언제냐면 네. 2019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였어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등을 비롯해가지고 샅샅이 검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윤 총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 그다음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살다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딱 부각이 됐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왜 민주당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었는데 예. 써먹지 않았을 것인가.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미 제가 봤을 때 공소시효가 거의 다 지난 사건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마나한 수사가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예. 수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공세가 목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로 왜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을 합니까? 왜 정의당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쌍특검 중에 다른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오로지 민주당에서만 특별 검사를 지명을 갖다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안 제가 딱 봤더니 12조에 맨날 이게 국민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매일 이제 특검이나 특검보가 나와가지고 수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수사 됐다. 상황을 보고할 수 예. 이러면 이 내년 총선에 얼마나 그런 영향을 갖다가 미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뭘 했습니까? 신학립시 등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수사의 목적 자체도 특검의 목적 자체도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부당하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는 시기가 부적절하다. 지금 대통령 임명된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어갔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딱 그 내년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특검법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가?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 지난 다음에나 하는 게 맞지 지금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법안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시나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거부권 행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를 해왔고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던가 의회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특검 찬성이 60%에 육박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70% 정도의 여론조사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봐주기식 수사였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고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 뇌물죄라던가 굉장히 주가 조작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이 큰 아주 중대한 범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이라든가 강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행사할 경우,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과는 연말에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12월 28일 이야기도 하는데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 시행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공포되는 기간 따져 보면 한 1월 중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가 되면은 공포된 즉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절차를 최소화하면은 4일, 그 다음에 최대화하면은 14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1월 말이면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겠죠. 그러면 준비 20일 거쳐가지고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냐? 2월 중순이 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내내 특검이나 특검보가
그 언론 브리핑을 갖다가 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김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의혹이 없다거나 무혐의거나 아니면은 뭐 공소시효 지났다거나 아니면 무죄가 나왔다거나 총선 끝난 다음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회창 그 후보 관련된 대선에서 나중에 그게 다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른 의원도 저 그 재판 받아가지고 실형 나왔고요. 김대엽 씨 구속됐고요. 그런 일들 다 있었지만 한번 이렇게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의혹이 있는 일들을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지 옛날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신학님 씨 가짜 뉴스 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려 했다는 거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확인된 상황은 아직 아니다.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시아 3국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함께 연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하는 걸 6개의 손, 6핸즈 연주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 뜻깊은 콘서트가 열려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6개의 손, 30개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피아니스트 김도현, 일본의 다케자와 유토, 대만의 킷 암스트롱이 한 피아노에 앉아서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를 연주했는데요. 누구 하나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3명이 서로의 소리에 집중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연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나란히 앉아 연주하는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아시아 3국 피아니스트의 무대 어떤 의미로 열리게 된 건가요? 네, 서울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 특별한 무대의 이름이 3피스 콘서트였는데요. 한국, 일본, 대만의 피아니스트들이 평화와 화합을 연주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습니다. 세 피아니스트들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연주를 마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대만의 피아니스트 킷 암스트롱에게 소감을 묻자 공연에 담긴 메시지와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 건반 위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준 연주였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삼척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100mm 이상,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서는 눈이 최대 30cm 이상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 13도, 전주와 대구 14도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